그럼 이제 우리 둘이 반반합시다. 떨거지들 필요 없잖아요. 정숙은 아이를 출산할 것인가 아니면 낙태를 할 것인가. 정숙은 뱃속의 아이를 낳으려 합니다. 전출과의 사이에서도 그리고 천 회장과의 사이에서도 아기가 없었던 정숙은 그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100허그 한 번에 100만원. 드라마가 9회까지 진행되는 동안 양정숙이 가장 여성스러워 보였던 장면. 그 순간만큼은 아이 아버지인 희동에게라도 기대고 싶었던 정숙의 심리 상태를 잘 표현해준 장면이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 100허그를 하는데 무슨 일 있냐는 희동을 바라보던 그 눈길. 아무런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금 100만원이라는 돈을 선뜻 건네주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한 정숙. 사실 천 회장은 양정숙이 종로 마릴린 의상실, 즉 그녀의 아방궁에서 수시로 전출을 데리고 놀아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은 전출을 담그려 했는데 그런 전출이 목포 앞바다에서 결국 영문을 알 수 없는 죽임을 당했을 때 정숙은 끄떡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출이 처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고 자신에게 돌아온 것에 대한 일말의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제 자신을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는 희동을 물끄러미 그리고 말없이 애처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바라보며 보낸 것입니다. 어쩌면 정숙은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뱃속에 내 자식이 있다고. 자, 화폐 가치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977년 100만원이라면 2025년 현재 기준 약 5,680만원. 당시 공무원 월급이 약 7만원, 자장면은 100원, 80kg 쌀 한 가마가 8,000원, 담배 한 갑은 150원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주택가격 수준이 약 300만원. 그런데 당시 100만원이라면 주택 한 채 가격의 3분의 1 수준이었는데 그 돈을 아무 말 안 하고 주었다는 것이죠. 네, 100허그 한 번에 100만원. 드라마를 파헤쳐 그 안에 숨겨진 복선의 의미까지 헤집어보는 드파마의 TV 감정 독해 시작합니다. 탐욕에서 시작해 배신으로 끝나는 게임. 그리고 그 탐욕의 끝은 모두가 패자가 되는 게임.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등장인물들은 모두가 각자의 욕망에 충실하지만 그들 모두 승자는 없고 전부가 패자가 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패자란 결국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의 엔딩은 결국 파국이 될 것입니다. 드라마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는 탐욕과 배신. 지금까지 벌구도 아웃, 전출도 아웃됐습니다. 모두가 죽음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이제 과연 누가 먼저 죽을 것이냐 그 순번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9회까지 방영이 된 지금도 예측할 수 없는 다음 회의 내용. 11부에 담기에는 스케일이 너무 커서 시즌 제로 가야만 용두사미가 안 될 것 같았는데요. 남은 2회 동안 다 죽으려면 시간이 모자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천 회장 빼고 16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시즌2를 고려하지 않고 남은 2회 동안 모두들 담가보겠습니다. 먼저 천 회장입니다. 눈치 빠른 여우 천 회장이 양정숙의 속셈을 몰랐을까요? 자신이 의식을 잃은 사이 금고의 돈을 모조리 빼간 정숙입니다. 그런 양정숙이 타준 약을 아무런 의심 없이 먹는다. 애초에 회장이 의사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면 타준 약을 아무런 의심 없이 먹을 수도 있지만 재벌 회장이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게 약간 개연성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담당 주치의는 과연 누구랑 한패일까요? 파인에 나오는 모든 출연자는 선자 빼고 다 빌런입니다. 의사도 빌런입니다. 최종 결론은 그렇습니다. 주치의는 양정숙에게 사학재단과 의과대학 병원 신설을 조건으로 머리를 조아리지요. 새로운 회장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렇게 주치의는 천 회장을 담그는 데 일조를 하게 되고 대신
챙길 것은 확실히 챙기게 됩니다. 정숙은 회장을 담그고 회사를 떠안기로 하지요. 다만 목포 신안 앞바다에서 그릇을 캘 때까지 시간차를 두고 의식만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그도 곧 죽겠지요. 천 회장이 의식이 있으면 빼돌린 돈을 다시 금고에 채워 넣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목포 도굴 작업은 올스톱이 되지요. 그렇게 해서 정숙은 그릇 인양 작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시 확보하고 도굴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천 회장을 보냅니다. 촌뜨기들 중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는 자는 김 교수입니다. 도굴판 위에서 굴러온 사기꾼의 정석. 지난 회차에서 말씀드렸죠. 그가 자기 잡으러 온 부산 패거리들을 싸그리 구워 삶을 거라는 것 기억나시죠? 그릇만 찾으면 큰돈 된다는 그 한마디에 패거리들은 결국 다시 김 교수를 앞세워 목포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관석은 이미 대부분의 도자기를 무한창고로 옮겨놓은 상태. 그들은 눈에 불을 켜고 관석과 희동이 잠시 서울로 떠난 그 틈을 노려 김 교수를 앞세워 중도 창고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복근이와 대식, 송 사장, 선장 일행들이 남아있었죠. 그 순간 부산 레슬링팀의 리더 덕산과 체육계의 짬밥 냄새 풀풀 나는 감독은 눈 깜짝할 새에 중도 창고를 점령해버립니다. 선장은 무릎이 꺾이고 송 사장 또한 제대로 된 저항 한번 못해보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그릇은 모조리 덕산패 손에 넘어가고 촌뜨기들은 줄줄이 창고 안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김 교수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레슬링 감독은 망설임 없이 김 교수의 얼굴을 내려칩니다. 바닥에 피가 번지고 김 교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꺾고 쓰러지죠. 하지만 딱 한 사람만은 예외였습니다. 복근이 없는 복근이 형. 아직 도굴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 바닷속 난파선의 좌표를 아는 이는 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송 사장 일행이 묶여있던 창고는 불에 탑니다. 복근을 제외한 모든 촌뜨기들은 그렇게 창고에 갇힌 채 생화장 당하게 됩니다. 밖에서는 석유통과 라이터가 준비되고 있었죠. 창고에 붙은 불은 도자기가 아니라 사람을 태우기 위한 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날 그 창고 안에 있던 이들 중에서 살아서 나온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살아나온 한 사람이 총을 쏘게 됩니다. 그 총은 도굴꾼을 겨누게 될까요? 아니면 경찰선을 타고 오는 벌구의 사촌 홍기를 향하게 될까요? 무한해안가 마지막 도굴. 태풍이 지나간 밤 바닷바람은 여전히 거세지만 도굴꾼들의 손은 쉴 틈이 없습니다. 부산에서 다시 올라온 레슬링팀, 그 선두에 선 덕산이 외칩니다. 빨리 싸라고, 오늘 밤 안에 다 실어야 된다. 희동과 관석이 서울 간 틈을 타 중도 창고를 급습한 그들. 복근이만 남겨놓고 대식, 송 사장, 하 선생은 창고에 가두고 불까지 질렀습니다. 그야말로 잔혹한 점령전이었습니다. 난파선의 좌표를 알고 있는 복근은 살기 위해 덕산에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붙어있는 생명줄은 모래시계와도 같은 것. 과연 복근은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시각 멀리서 경광등이 깜빡이고 엔진 소리가 바다 위를 울립니다. 경찰선을 탄 홍기가 무안 앞바다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확성기를 든 홍기 울부짖듯 외칩니다. 전원 멈춰라! 모두들 손들어! 순간 바닷가 작업장은 정적에 휩싸입니다. 레슬링 팀 중 잔잔발이 엉성한 2명은 도망치고 덕산은 홍기에게 대듭니다. 경찰은 경고 사격을 시작하고 레슬링 팀도 급히 무기를 들고 대치를 하지요. 복근은 숨겨둔 총을 손에 쥔 채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이걸로 누구를 쏴야 하지? 한쪽엔 벌구의 복수, 다른 한쪽엔 자신이 살아야 한다는 본능. 탕! 복근의 방아쇠 총성이 울립니다. 복근은 레슬링팀의 혼란 속에서 조용히
덕산의 등 뒤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이죠. 벌구동상, 이제 됐어. 탕! 그 총알 하나가 덕산의 등을 꿰뚫고 덕산은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현장은 아비규환, 그리고 복근은 총을 내려놓고 뒷걸음칩니다. 그러나 복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복근을 향해 돌진합니다. 이 개자식이! 복근이 총을 내려놓는 걸 본 레슬링 감독이 쇠몽둥이를 들고 복근에게 달려들었지요. 반격도 못하고 복근은 그대로 쓰러집니다. 칼과 주먹, 그리고 몽둥이. 복근의 몸은 피범벅이 되어 바닥에 자빠지죠. 경찰들이 남은 레슬링 팀을 제압하는 동안 홍기는 숨가쁘게 복근에게 달려갑니다. 복근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마지막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입술을 움직입니다. 그렇게 복근은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피로 마무리됩니다. 복근은 결국 그 총으로 복수를 했습니다. 덕산을 쐈고 벌구를 대신했죠. 하지만 살아남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세 사람, 양정숙과 희동이, 그리고 관석. 도굴은 끝났습니다. 무안해안가에서 그 난리통에 챙긴 몇 안 되는 진귀한 도자기와 그릇들을 싣고 관석, 양정숙, 그리고 운전대를 잡은 희동은 서울로 향합니다. 트럭 뒤 적재함에는 뾱뾱이도 없이 싹 얹혀진 유물 상자들. 밤길을 달리는 그들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셈이 빠른 관석. 관석은 처음부터도 악마였습니다. 단지 그동안 놀던 부대가 작았을 뿐. 천 회장에게서 받은 돈 500에서 100만 원만 환선장을 주고 벌구 담그는 일 시키고 돈 100만 원 달라는 희동에게도 입싹 씻고 400만 원을 혼자 슈킹한 관석입니다. 그런 관석이 이제 입 하나를 더 줄이기 위해 양정숙마저 없애려 합니다. 앞좌석 아래 어딘가를 더듬는 관석. 운전을 하던 희동은 곁눈질로 관석을 바라봅니다. 손에는 작은 칼. 관석의 얼굴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엔 결정된 사리가 고요히 고여 있었습니다. 관석이 뒷좌석에서 정숙에게 덮쳐드는 순간 정숙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을 했고 운전 중이던 희동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트럭은 그대로 도로 옆 비탈로 쏠리고 절벽을 따라 굴러떨어집니다. 비명, 파편, 깨진 도자기의 비명소리와 같은 짹짹하는 파열음. 깨어난 희동이 가장 먼저 본 건 도자기 상자들이 부서져 가루가 된 트럭 안, 그리고 칼에 찔려 피를 흘리는 정숙과 관석. 관석은 조수석 쪽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몸엔 유리 파편이 박혀 있었고 호흡은 가빴습니다. 하지만 아직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두 팔을 질질 끌며 정숙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온몸에 피투성이였지만 그의 눈동자엔 살기가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희동이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해 삼촌. 관석이 희동을 노려봅니다. 비켜 이 새끼야. 넌 아무것도 몰라. 관석이 무릎을 세우며 일어서는 순간 그의 손엔 트렁크에서 꺼낸 철제 도구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순간 희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삼촌, 하지마. 그만하라고. 하지만 관석은 주춤거리며 일어나 철봉을 휘두르려 합니다. 희동은 온몸으로 달려들어 그를 막습니다. 철과 뼈, 피와 땀.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엉켜구르며 싸우게 됩니다. 관석이 희동을 밀쳐내고 희동은 넘어지면서 금속 파편 위로 몸이 나뒹굴게 됩니다. 다시 일어난 관석이 철봉을 치켜듭니다. 그 순간 희동이 바닥에 떨어진 나사 풀린 렌치를 집어들어 관석의 옆구리를 그대로 가격합니다. 탕! 관석의 몸이 비틀리며 무릎이 꺾이게 되고
그는 피를 토하며 다시 쓰러집니다. 희동은 헉헉거리며 그 위에 올라타 철봉을 치워내고 관석의 손에서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있던 무언가를 빼앗습니다. 관석은 눈이 풀리게 되고 그렇게 숨이 끊겼습니다. 희동이 멍한 얼굴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 돌아섰을 때 주수석에 기댄 정숙이 마지막 숨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피범벅 속에서도 의연했습니다. 안아줘. 정숙은 그 마지막 말과 함께 그녀의 눈동자도 꺼졌습니다. 트럭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깨진 유리, 엎어진 그릇 조각, 그리고 세 사람의 피. 희동은 모든 걸 잃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울 종로, 이른 오후,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와는 다르게 마릴린 의상실 앞 다방안은 조용했습니다. 다방 테이블 구석에는 희동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 눈에는 검은 안대가 씌워져 있고 다리를 절룩이는 몸을 의자에 깊게 기댄 채 숨을 죽인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로 누군가를 찾는 눈빛. 그가 바라보는 건 단 하나. 마릴린 간판 너머로 손자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마음. 그러나 시간은 지나고 햇볕은 천천히 기울며 다방 안으로 들어오지만 손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 손님, 커피 한 잔 더 드릴까요? 종업원의 말에 희동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의 목소리엔 기다림이 아니라 확신이 없는 버티기만 남아있었습니다. 눈가에 작은 떨림, 입술은 굳게 다물렸고 세상과 단절된 채 의자에 박힌 사람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멀리 경찰 순찰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희동은 그 모습을 창백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조용히 정지됩니다. 마지막 테이블 컷. 의자에 앉아 한쪽 눈을 잃고 한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남자. 그는 아직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점도 건지지 못한 도굴. 모든 것을 잃은 사내는 끝내 단 한 사람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